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하시죠. 처음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따뜻한 겨울 어떤 기업이 또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NH투자증권 가무의 민족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바로 쌍용 CN입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시면요. 2.54% 상승하면서 6,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시멘트 가격이 몇 개월 전에 오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오릅니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인데요. 이 소식에 시멘트주들이 어깨를 들썩들썩입니다. 사실 시멘트 업체들은 호주 유연탄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시멘트 원가의 40%나 차지하는 게 유연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를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톤당 137달러였다면 올해는 무려 376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니 실제 부담 비용은 2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죠. 문제였던 출하량 감소는 하반기에는 점점 나아질 예정이고요. 유연탄 가격도 안정화되고 여기에 시멘트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니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9,500원 유지하는데요. 앞으로 물류 대란과 또 유연탄 발목 잡혔던 기업들이 하반기 또 반전을 노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BH입니다. 1.2% 상승하면서 2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휴대폰 하면 저는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랑 아이폰의 수혜를 둘 다 모두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도 나오면서 올해는 BH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애플은 올해 9월이죠. 한 달쯤 남았는데 아이폰 14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기하고 있는 교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초도 물량이 지난해 아이폰 13보다 무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내 폴더블폰도 있죠. 삼성전자는 8월 10일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폴드 4를 공개합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무기만 있다면 어떠한 역풍도 이겨낼 수 있겠죠?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1,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네, 노래방에서 시작할 때 나오는 이름이죠. 이 TJ 미디어 리포트 덕에 오르고 있고요. 오늘 4.27% 상승하면서 6,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노래방 가면 시작할 때 나오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코인 노래방 10곳 중 9곳을 TJ 미디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어쩐지 갈 때마다 보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은 조금 조심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TJ 미디어가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TJ 캐리오키라고 해서 노래방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구독자 수만 무려 136만 명입니다. 저도 차 안에서 핸드폰 화면으로 친구들이랑 애용했었는데 이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만 있다면 바로 언제 어디서든 노래방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장점은 제조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단에 바로 반영되는 매출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또 TJ 미디어의 주요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도 점차 완화되면서 하반기 코너 매출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는 리포트인지 혼줄이 나게 될지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아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에 맞는 대응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네. 카카오뱅크를 갖고 오셨어요. 하반기 대출 성장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레포트인데요. 먼저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2분기 어땠습니까? 2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컨센서스라는 것은 각 증권사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단기 순이익이 한 570억 정도 났고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쉽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성장,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회사가 이제 커나가다 보니까 2분기에만 67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고요. 이게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비용들이 또 드러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이 좀 줄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몇 가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카오뱅크도 이제 은행이다 보니 네. 대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서 대출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대출을 오히려 갚는 추세라고 하던데 카카오뱅크는 어떨까요? 하반기 대출이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이 역시도 다른 은행사처럼 좀 생각보다 부진할까요?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월세 대출에 대한 어떤 상품성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주도하에 전월세 대출을 정부가 이제 보증을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전월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거의 싹쓸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행들 다 합친 거보다 카카오뱅크가 혼자 거의 한 70%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카카오뱅크가 이제 대출로서 뭔가 승부수를 거는구나,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대출이율이 좀 싸요. 네. 싸다 보니까 3%대 후반 이 정도니까 괜찮죠.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 대출을 좀 받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3%대의 대출을 주는 게 좋을까요? 5%대 대출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은행 입장에서요? 네. 당연히 5%대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몰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본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자꾸 확충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현재 갖고 대출 갖고 지금 이익이 잘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대출 총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저이자 대출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카카오뱅크 수익성에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대출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카카오뱅크한테는 역설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더군다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은 늘어났지만 전체 신용대출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큰 은행들 같은 경우 이제 낮은 이자율인데 이 중금리 쪽을 얘가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반대로 신용대출 같은 고신용자 대출 같은 경우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카카오페이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쓰면서 친구분들하고 동호회할 때 회비 내고 밥값 나눠내고 이건 카카오페이한테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죠. 따라서 대출이 늘었다고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오히려 수익성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30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대출하는 곳이 카카오뱅크라고 해요.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번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상승 때문에 감익이 좀 나타났고요. 대출 부분에서의 좀 더딘 성장 그리고 타행 대비 더딘 NIM 님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러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그럼 매력이 없네라고 또 제쳐두기에는 이 회사만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투자 시에 이 카카오뱅크만의 금융 플랫폼을 좀 믿고 봐도 될까요? 어떤 걸 이번 리포트를 통해 체크해 볼까요? 이 플랫폼이라는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빠르게 자리 잡았었던 것도 있죠. 토스라든지 조만간 상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자리를 좀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4페이지에 나온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페이지에 나온 표를 좀 보게 된다면 첫 번째 그림 4입니다. 그림 4 같은 경우 분기 대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편인데요. 대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대출은 늘어나는데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과제 안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화면을 보죠. 판매관리비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그림 5번입니다. 지금 제 얼굴 옆에 있는 막대반인데요. 네. 판매관리비가 지금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죠. 2021년 4분기 때 판매관리비가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육박한다는 거. 결국 판매관리비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 특히 이제 인건비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본 확충도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이제 지금 저는 과도기다. 지금 판단 내리기 어렵다라는 것들인데 그림 8번을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보면 밑에 단에 있는 그림 8번 오른쪽 그림입니다. 뭔가 치솟고 있는 거 보이죠?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연체율이 높아요. 그게 이제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부업체 같은 경우 누구든지 그냥 얘기하면 전화 한 통이면 돈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이자를 높게 받냐면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한다 해도 서류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요. 대출 받기. 근데 그분들이 은행에서 거절당하면 대부업체로 가죠. 거기서 그렇죠. 대출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연체율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안타깝게도 연체율과 연계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왜 기존 은행들이 저 시장에 안 뛰어들겠습니까? 연체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의 당면 과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자본 확충을 통해서 대출 금액, 그러니까 대출액 자체 절대 금액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판매 관리비를 잘 통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이자 수익과 더불어서 연체 관리를 이게 노하우거든요. 이것을 더 키워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과제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조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버렸잖아요.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우리가 월드뱅크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다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토종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남들이 안 뛰어든 시장이라서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안 뛰어든 데는 안 뛰어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그랬을 텐데요. 이번 리포트 좀 참고를 해볼까요? 어떨까요? 일단 리포트는 정확히 분석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리포트를 좀 믿어보고 싶고요. 결국 장점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이라는 그 기업들이 업력이 그렇게 오래되는데 분명 빈 공간은 있어요. 근데 그 빈 공간 정현 아나운서가 정확히 잘 했어요. 남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을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첫 번째 레포트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치보다는 시기의 저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볼게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정말 핫한 스타를 갖고 있는 하이브잖아요. 어땠습니까? 일단 저 자막 지우지 말아보세요. 가치보다는 시기의 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뭘까요? 지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거에 여러분들 한번 굉장히 저게 중요한 저는 이거 정말 말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치는 좋아요.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저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성적 잘 나왔어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한 5천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8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더군다나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84%, 영업이익은 215%. 이것만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에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인정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 보면 BTS, 세븐틴, TXT 같은 멤버들에 대한 어떤 860만 장 앨범 판매라든지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2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려할 바 전혀 없이 잘 나온 그러한 성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BTS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기에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때 뭐 솔로 활동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하게 나오면서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놀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하이브 하면은 이 10대들 사이에서는 뉴진스가 핫해요. 보셨어요? 뉴진스요? 저는 뉴진스 여기 없어가지고. 뉴진스라고요. 뉴진스가 여기 있구나. 네, 이번에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 동남아 쪽에서도 한 분이 아, 있고 이런 예. 식으로 혼혈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그 사람들로 10대를 노리는 하이틴을 예, 노리는 인기 있다는 얘기는 뉴진스가 들었습니다. 나왔는데 예. 요거 믿어봐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뉴진스에 대한 성공적인 데뷔, 3일간 선주문이 44만 장, 그래도 2년 내 100만 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4분기에는 보이그룹이 또 나옵니다. 하이브예요. 네, 하이브는 이제 일본 쪽이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쪽 걸그룹도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걸그룹보단 보이그룹 데뷔가 더 기대되시죠? 아니 저 걸그룹 더 좋아요.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뭐 전반적으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BTS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뺍시다. BTS에 대한 얘기를 빼고 2분기까지 BTS를 포함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브에 있어서 단점, 그러니까 BTS 문제 빼자고 말씀드렸고 지금 하이브의 단점은 BTS가 혼자 해오고 있으니 다 차세대 먹거리가 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얘기하신 뉴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 좋고 그 다음에 NFT 거래소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뭐 하이브 내 몇몇 또 사업부들이 있죠. 이쪽도 역할을 나름대로 톡톡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까지도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금 했던 그 제목처럼 가치에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영화 중에처럼 가치 이상 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 하이브의 새로운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가 나오는데 연령대가 최근에 그 신인 걸그룹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네요. 예. 저는 어려 보이는 건 정연 아나운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두 배로 먹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그럼 이 하이브를 예. 지금 우리가 BTS를 떼어놓고 이제 뉴진스를 보자 하고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3분기, 4분기 이런 새롭게 나오는 신인 걸그룹, 보이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BTS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죠. 해보죠. 예. BTS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여기서 나왔듯이 병역 이슈 문제에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군대 와라 오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좀 그 몇 가지 특혜를 좀 베풀어 주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남자들 입장에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권사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BTS가 아무래도 그 각자 갈지 따로 그러니까 함께 갈지 각자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올해 2022년 뭐 이제 얘기가 되면 2023년에 가면 2024년이면 복귀하거든요. 네. 요즘 군대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조금 감익될 요소가 있다라고 여기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포트가 잘한 게 4페이지의 추정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라면 하단의 성장성을 보면 2023년에 그 밑에 쭉쭉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밑에 그 정도로 맞춰주시고 제 지금 가슴 부분에서 옆으로 가보면 성장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네. 성장률인데 조금 성장률이 가다 보면 가로가 있어요. 그죠? 한 세 번째 칸 정도 가면 가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라는 건 마이너스거든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지금 저렇게 파란색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타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BTS 거가 빠진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2023년은 그래, 군대 보내자. 네.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더 대한민국 남성들로서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 부분을 감안하면 주가가 저점을 좀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는 계속해서 하이브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를 하이브 관계자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TS가 물론 이제 국방부 국회에서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논란이 이 어떤 얘기가 사회적 합의가 오히려 다른 데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꺼번에 갈 건지 각자 갈 건지 그 교통 정리를 하이브 쪽에서 투자자들 그리고 아미 팬들에게 좀 밝혀줘야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팬심으로 응원하는 건 또 응원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보통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노선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이브 가치보단 시기의 저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내용도 어떠셨습니까? 내용도 정말 적절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는 결국 BTS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석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어요.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리포트는 정말 믿어보자입니다. 근데 이 분도
현황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내가 좀 말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보면 정말 신중을 기한 리포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이렇게 2개의 리포트 체크해 봤고요. 차영수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